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핵심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D-8, 8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죠.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치러지고요. 이제 정말 마음을 정해 하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과연 정하셨을까요? 배 소장님. 네. 정하셨습니까? 정했지만 뭐 밝힐 수는 없고. 아니, 밝히지 마셔야죠. 네네네. 네, 유가지 않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저도 이제는 정했습니다. 예. 아, 정하셨고요. 네. 제 딸은 이제 두 번째 대선 투표고요. 제 아들은 네. 이번에 첫 번째거든요. 아. 예. 그 둘 다 20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자꾸 물어봤더니 상당히 일찍 정했더라고요. 그래요? 누구냐 했더니 저를 대단히 이상하다는 쳐다보면서 비밀 투표 몰라? 제가 아. 무안해가지고 네. 네 절대로 그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도 대선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지난주보다 점점 더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정말 올해 앞으로 뭐 여러 달이 남아 있지만 이제 뭐 3월 달이지만 네 올해의 사자성어 그러면 오리무중이 될 것 같아요. 오리무중이요. 모르겠습니다. 와. 네, 오리무중. 오리무중이 이게 그 오리가 전부 이게 거리잖아요. 오리가 네네. 이 동물 오리가 아니고요. 네. 안개 속에 휩싸여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걸 오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저녁 시간 되니까 예. 아니 나는 삼겹살이 더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오리구이가 아니니까. 네. 네. 자칫 잠깐 전민기 팀장 오리인 줄 알았군요. 네. 얼마나 격차가 좁혀졌길래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거의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그러니까 내로.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도 벌어졌던 차이가 오차 범위인데 워낙 많은 조사 쏟아지니까 추세만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의 격차인데 네. 이재명 후보 앞서는 조사도 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예. 뭐 정확하게는 또 우리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근데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세만 놓고 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 대전, 뭐 네. 이번 대선 오리무중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깻잎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그만큼 계속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좁혀졌다 이러니까 예. 깻잎 반에 반장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격차는 좁혀졌는데 대체로 추세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판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벌어집니다. ARS 자동 응답 방식의 조사하고 전화 면접, 실제로 면접 조사원이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는 방식. 네. 이 방식에 따라서 지지율에 차이가 난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네. 대체로 이번 대선을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 성향, 중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중도 내에서도 보수가 있고 예. 또 진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가 좀 우세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면접원 조사는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화이트 사무직 컬러가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진보 성향의 중도도 이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있을 테니까요. 예. 면접원 조사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또 우세하게 대체로 괜찮은 네.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큰- 그렇다 이런 네,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 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조금 승부가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점점 더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뭐라고 보세요? 그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뭔가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신중히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신중함이 이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표를 갖다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뭐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봤을 때 네. 일단은 토론회에서의 그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최근에 주장하는 것들 그뭐 네거티브도 좀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약간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앞서는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좀 뒤처져 있는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쫓아가는. 모양새가 있는 게 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되고 네. 저도 전명기 팀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더 예.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대선의 투표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의 기준이 예, 바뀌고 있다. 지난 2017년 같은 경우도 국정농단이 워낙 큰 그렇죠. 이슈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 진영 간 표가 나누어지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념 선거가 유지된 반면에 예. 이번 선거는 안 그렇습니다. 이익 선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터레스트 네.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MZ 세대 여성 중도층은 계속 표심이 여론조사 할 때마다 바뀝니다. 어느 후보가 나한테 유리한가? 계속 그러니까요. 보고 있단 아직까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더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삼는 MZ 세대 여성 중도층, M 여중.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MBC 여중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 M 여중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뒤척뒤척, 뭐 엎치락뒤치락 또 들쭉날쭉 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론조사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서 전민기 팀장님, 네. 여론조사를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지난 한 달 동안 13만 7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뭐 연관어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언론사 그리고 결과 이런 단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디서 조사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언론사가 어딘지 예. 그 다음에 조사 기관이 어딘지까지 보면서 의뢰 기관이 어디냐, 조사 업체가 어디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성향도 좀 나눠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좀 엇비슷한 결과가 됐는데 같은 날 나온 건데도 최근에 조사에서 보면은 한 방송사와 네. 또 한 신문사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일단 가장 큰 단어가 뭐냐 믿지 못하답니다. 믿지 못한다. 예, 43대 52.8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언론사나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의 또 유리한 쪽에 그 지지율 조사를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네. 요즘에 아직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예, 이 네. 이야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논란이다, 이상하다, 아하. 그리고 좀 부정적이다, 잘 나오다나 뭐 괜찮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응원하는 후보가 좀 높게 나왔을 때의 경우지.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그리고 기관도 너무 많고 네. 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배 소장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런 빅데이터 상에서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의 어떤 감성어들, 네. 불량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여론조사가 종교는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뭐 여론조사를 신봉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겠지만 예. 참고 자료인데 저도 뭐 30년 동안 여론조사 또 유사 업무를 해왔지만 네. 이 부분을 해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다른 결과. 이번 대선이 워낙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거 자체를 아예 뭐 믿지 않으려고 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성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유리한 조사 결과 나오면 그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의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예측하거나 좀 판세를 읽을 수 있는 게 여론조사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하.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도 기울이지만 그만큼 비판도 있고 우리가 축구 관심 많지만 얼마나 또 비판합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시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여론조사 동향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런데요, 배종찬 소장님, 네. 광고 듣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으냐. 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밖에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그 유일한 지표를 이제
모레부터죠? 모레 네. 3일부터 투표일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못하는 네. 공표 금지 기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공표 금지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표 금지 기간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 내일까지 2일까지 실시되는 조사는 언제라도 발표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3일부터 실시되는 조사,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공표를 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언제라도. 투표 전일까지도 계속 발표할 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모레부터 한 조사는 절대로 공표하면 안 된다. 예,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 예. 한 가지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또 국회도 많은 고심을 했지만 그런 이유는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영향을 그러니까 주니까. 외국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도 공포 금지 기간이 있는 곳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없앴거나 이 공표 금지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네. 남아 있는 국가가 있을 정도니까 네. 우리는 이런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장치를 여전히 이제 작동시키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공표 금지 기간 좀 길다고 봐야 되겠죠. 어허. 그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정보 혼란성. 우리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도 실시되고 보궐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발표된다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하. 이게 그래? 그러면은 나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판세가 이런데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전국 선거에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실시되는 조사는 이미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 네. 그러면 투표자의 여론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판세가 이쪽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혼란성과 이 투표의 영향성 아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선거로부터 6일까지의 공표 네. 금지 기간은 둬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예. 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선거를 보면 말씀하신 공표 금지 기간에 해당되는데 막 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뭐 골든 크로스가 됐네 안 됐네.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전혀 믿으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선거 당일 날에도 이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두세 시 정도에 막 떠도는 정보들이 있는데 예.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내에 실시됐다고 발표되면서 전달되는 정보를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된다. 네, 네. 특히 SNS 같은 걸로 막 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막판 대선 판세를 흔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 그리고 네, 그 네. 결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 아니겠습니까? 네. 전민기 팀장님, 네. 윤석열 캠프, 안철수 캠프 서로 상대방 탓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빅데이터 상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한 84,000건 정도니까 이제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권 교체라는 키워드 안에서 지금 서로 어떤 제안을 했고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네, 이야기에 좀 가장 관심이 높은데요. 근데 이것을 어떤 감성어를 봤을 때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정말 절실하다 국민들이 느꼈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키워드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냥 이건 약간 단일 이슈로 좀 떼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 원래 만약에 꼭 승리하기 위해선 단일화가 만약에 야권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네. 결렬됐을 때 안타깝다, 뭐 답답하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감성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없습니다. 오히려 오호. 뭐 괜찮다, 존중한다, 아하. 뭐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좀 일방적이었다, 이게 좀 안 된 게 찝찝하다, 실패됐다, 음흠. 오히려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네, 국민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게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결렬됐을 때도 반응이 그냥 뭐 뜨뜻미지근한 거죠. 뜨뜻미지근. 예, 예. 네. 배수장님도 마찬가지 분석이세요? 그래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빅데이터의 이 긍부정 감성을 보면 감성 연관을 보면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이 지지율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단일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 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중간지대 유권자층입니다. 네. MZ 세대는 보는 거죠. 아하. 여성들도 봅니다. 네. 중도층들도 보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대 학생 PK 지역 지금 지지율도 판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감성 연관을 보면 최선이냐, 네. 진정성, 진심, 희망, 바라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런 감성 이미지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네. 자,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각 대선 캠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사전 투표율 높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높을 걸로 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가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전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리함, 네. 편의성. 이보다 더 편리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 어떤 투표율은 어떨까요? 역대 지난번 대선이라든지 역대 대선에 비해서 역대 대선과 비교를 하더라도 예. 결코 적지 않은 투표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높을 것이다. 2017년 대선 때가 77.2%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2012년도 75%가 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정도는 넘을 정도의 75에서 80% 가까운 투표율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건 치열한 대결, 아하. 말 그대로 누룽지 대선, 네. 박박 긁어야 되는 네거티브라고는 하지만 내가 투표를 안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개인 유권자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도 30%를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오호. 투표율이 될 것이고 예. 전체 투표율도 75%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느 쪽이 유리하고 네. 뭐 어느 쪽이 불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그런 경기는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투표를 봤을 때 네. 높으냐 낮으냐 관련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그리고 사전 투표율까지 포함해서 다 분석을 했거든요. 예. 관련 칼럼을 작성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세대별 투표율은 중요합니다. 세대별 투표.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세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든 60대 이상이든 70대 이상이든 네. 70대든 전부 다 나가서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네. 가정한 조사 결과거든요. 아하. 그런데 20대와 5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예. 네. 전 팀장님, 네. 투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28만 3천 건이니까 관심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투표 높네요. 중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조심스럽게 사전 투표율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예. 일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토 이제 이틀 동안 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보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아하. 그 마지막이 아니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독려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번에 대통령 좀 잘 찍어야 된다라는 분위기.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굉장히 깔끔하고 요거 좀 좋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서 네. 거의 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사전 투표를 제대로 해서 이번에 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잘 찍어보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뭐 부정선거 이야기가 여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디나 끼는. 예, 이게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끼어져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이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전 투표 이틀까지 포함해서 본선거일까지 하면 투표율이 3일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사전 투표가 여론 투표 조작이 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사전 투표는 마다하고 음. 본선거일만 투표하겠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코로나 환경이거든요. 코로나 이슈죠. 그러니까 예. 며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투표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사전 투표 이것이 문제가 많다, 네. 허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투표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자, 앞서 배 소장님께서 투표율과 이제 뭐 여야 보수 진보 간의 유불리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런데 세대별 투표율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셨죠? 어느 세대가 어떤 쪽에 좀 유리한지?
그렇죠.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이 또 사전 투표 본선거일이 관련이 있는 것이 대체로 지금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많이 한다는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본선거일은 윤석열 후보.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또 본선거일 당일만 놓고 봤을 때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도 예.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음흠. 특히 윤석열 후보는 대체적으로 지금 우세한 것으로 또 중요한 연령대가 20대와 60대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70대 이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60대와 70대는 또 투표에 대한 적극성은 비슷하더라도 예. 코로나 환경으로 받는 영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70대 이상.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령층. 또 이제 예. 20대도 마찬가지인 것이 20대는 실제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음흠. 코로나로 인한 이 불편함이나 공포심이 또 투표를 실제 할지 여부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윤 후보는 상당히 2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다른 연령대보다는 기대를 걸 수 있는 연령대는 50대입니다. 네. 50대가 10살 단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유권자가 이 50대거든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호남 그리고 경기도 본인이 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지역적으로 보면 PK가 중요합니다. 아하. PK에서 어느 정도 왜 네. 지난 대선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부산과 울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냈어요. 음흠. 그렇다면 PK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고 네. TK의 투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번 대선의 요충지는 서울입니다. 서울. 강남이냐 강북이냐 예.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오느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오느냐 서울입니다. 자, 이 코로나19라는 전에 없었던 이슈가 돌발해서 이번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들이 있던데요. 혹시 전민기 팀장님, 네.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어느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이번 대선 저는 투표율? 솔직히 코로나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아, 그래요? 오미크론 이후에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아하. 점에서 그리고 지금도 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별 영향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양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투표율 80%. 80%. 네. 네,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하죠. 하이킥도 청취율 80%. 네, 희망사항입니다.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대전한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노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